늦지 않게 오셨네요. 기다리다가 오래전 책장에 꽂아두었던 낡은 책을 꺼내 읽고 있었어요. 무슨 책이냐고요? 3번의 소원을 들어주는 원숭이 손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소원의 대가가 참 섬뜩하더라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더니 그 속담이 실감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들려드리죠.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당신도 한 번쯤 소원을 되뇌다가도 망설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 책 들어봤니? 춥고 비가 내리는 밤이었지만 라버넌 빌라의 작은 응접실안은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고 벽난로에는 불이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체스를 두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자신만의 파격적인 게임 전략이 있어 왕을 너무 위험하게 움직이고는 했다. 그럴 때마다 벽난로 옆에서 조용히 뜨개질하던 백발의 노부인조차 한마디 하게 만들 정도였다. 바람 소리 좀 들어봐. 늦게서야 자신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깨닫고 아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듣고 있어요. 아들이 체스판을 냉정하게 바라보며 손을 뻗고 말했다. 체크. 오늘 밤에는 안 올 것 같은데? 아버지가 체스판 위에 손을 올려놓으며 말했다. 체크메이트. 아들이 말했다. 이런 외진데 사는 건 정말 최악이야. 화이트가 갑자기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길은 진흙탕이고 도로는 물이 넘쳐 흐르지. 도대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이 길에 두 집밖에 사람이 살지 않아서 신경을 안 쓰는 건가? 괜찮아요, 여보. 그의 아내가 다정하게 말했다. 다음 판은 당신이 이길 거예요. 화이트는 예민하게 반응하며 고개를 들어 아내와 아들이 주고받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재빨리 포착했다. 무안해진 그는 하려던 말을 멈추고 부끄러운 듯 희미한 미소를 얇은 회색 수염 뒤로 감췄다. 저기 왔군. 허버트 화이트가 말했다. 대문이 쾅 닫히고 무거운 발소리가 문 쪽으로 다가왔다. 노인은 반가운 마음으로 일어나 문을 열었고 손님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으며 손님도 자기를 위로하는 것 같았다. 참나 하고 중얼거리며 가볍게 기침을 했다. 남편이 방으로 들어오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뒤따랐다. 그의 눈은 반짝였고 얼굴은 붉었다. 모리스 병장이야. 화이트가 소개했다. 병장 모리스는 악수를 나눈 뒤 벽난로 옆자리에 앉아 주인이 위스키와 잔을 꺼내고 작은 구리 주전자를 불 위에 올리는 모습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았다. 3번째 잔을 비운 뒤 그의 눈빛이 더 반짝이더니 이야기를 시작했고 화이트 가족은 먼 곳에서 온 손님을 흥미롭게 바라보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의자에 앉아 넓은 어깨를 펴고 전쟁과 전염병, 낯선 민족들에 대한 무용담을 이야기했다. 무려 21년 전이지? 화이트가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모리스가 떠날 땐 창고에서 일하던 청년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정말 달라졌어.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이네요. 화이트 부인이 말했다. 나도 인도에 한번 가보고 싶어. 그냥 구경이나 좀 하려고. 노인이 말했다. 그냥 여기 있는 게 나아. 모리스 병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는 빈잔을 내려놓고 부드럽게 한숨을 쉬며 다시 잔을 흔들었다. 난 오래된 사원과 수행자들, 그리고 마술사들을 직접 보고 싶어. 노인이 말했다. 전에 얘기했던 원숭이 손인가 뭔가 하는 얘긴 뭐였지, 모리스? 아무것도 아니야. 모리스가 다급하게 말했다. 별로 들을 가치도 없어. 원숭이 손? 화이트 부인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말했다. 그냥 일종의 마법 같은 거지. 모리스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 말에 화이트 가족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더 집중했고 모리스는 빈 잔을 입에 대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화이트가 조용히 잔을 채워주었다. 겉보기에는 그냥 작은 손인데 말린 미라 같아. 모리스 병장이 주머니를 뒤적이며 말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내밀었다. 화이트 부인은 얼굴을 찡그리며 몸을 뒤로 뺐고 그녀의 아들은 그것을 집어들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살펴보았다. 그래서 이게 뭐가 특별한 거지? 화이트가 아들에게 그것을 건네받아 한참 들여다보다가 탁자 위에 내려놓고 물었다. 옛날 수도승이 마법을 걸었어. 모리스 병장이 말했다. 그는 아주 성스러운 사람이었지. 그는 운명이 인간의 삶을 지배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그 운명을 간섭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생각했네. 그래서 이 손에 마법을 걸었어. 3명의 사람이 각자 3가지 소원을 빌 수 있도록 말이야. 그의 말투가 너무 진지하고 인상 깊어서 가족들은 자신들의 가벼운 웃음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럼 왜 자네는 3가지 소원을 빌지 않았지? 허버트 화이트가 재치 있게 물었다. 병장이 그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은 마치 건방진 말투의 젊은이를 중년의 남자가 바라보는 표정이었다. 빌었지. 얼룩덜룩한 병장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정말 3가지 소원이 이뤄졌나요? 화이트 부인이 물었다. 물론입니다. 모리스 병장이 대답했고 술잔이 그의 단단한 이에 부딪혀 소리를 냈다. 다른 사람도 소원을 빌었나요? 노부인이 덧붙여 물었다. 첫 번째 사람은 3가지 소원을 다 빌었죠. 첫 2가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3번째 소원은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손을 갖게 된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너무도 진지해서 방 안의 분위기는 한순간 숙연해졌다. 자네님이 3가지 소원을 다 빌었으니 지금은 쓸모가 없을 텐데 왜 가지고 있나, 모리스? 노인이 물었다. 병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기분이랄까. 그가 천천히 말했다. 한때는 팔 생각도 있었지만 이젠 아니야. 이미 충분히 많은 불행을 불러왔거든. 게다가 사람들도 안사. 동화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니까
그나마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도 먼저 써보고 나서 돈을 주겠다고 하더라고. 만약 다시 세 가지 소원을 빌 수 있다면 다시 빌겠나? 노인이 그의 눈을 예리하게 바라보며 물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네. 그가 말했다. 그는 원숭이 손을 집어들어 두 손가락 사이에 매달아 흔들더니 갑자기 불 속에 던져버렸다. 화이트는 짧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숙여 그것을 재빨리 끄집어냈다. 그냥 태워버리는 게 나을 텐데. 병장이 진지하게 말했다. 원하지 않는다면 내게 주게, 모리스. 화이트가 말했다. 안 돼. 그의 친구가 완강하게 말했다. 나는 불 속에 던졌어. 자네가 그걸 간직하겠다면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탓하지 마. 제발 딴 생각하지 말고 다시 불에 던져버려. 화이트는 고개를 저으며 새로 얻은 물건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그가 물었다. 오른손에 들고 큰 소리로 소원을 말하면 돼. 모리스가 말했다.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미리 경고하지.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 이야기 같네요. 화이트 부인이 일어나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며 말했다. 내 손이 내게쯤 있다면 좋겠다고 빌어볼래요? 화이트가 주머니에서 원숭이 손을 꺼내자 세 사람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왜냐하면 병장이 놀란 표정으로 그의 팔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정 소원을 빌 거라면 현명한 소원을 빌어. 그가 거칠게 말했다. 화이트는 원숭이 손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의자를 놓으며 친구에게 식탁으로 오라고 손짓했다. 식사 준비와 대화에 몰두하면서 원숭이 손은 잠시 잊혔고 세 사람은 모리스가 들려주는 인도에서 겪은 두 번째 모험담을 넋을 놓고 들었다. 원숭이 손 이야기도 그동안 해준 이야기처럼 허풍이라면. 손님이 마지막 기차를 타러 나가고 문이 닫히자 허버트가 말했다. 별 소득도 없겠군. 당신 그 대가로 뭐라도 준 거예요? 화이트 부인이 남편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었다. 별거 아니야. 화이트가 약간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억지로 쥐어줬어. 그런데 또다시 그걸 버리라고 하더군. 그럴만도 하죠. 아들이 일부러 겁먹은 척하며 말했다. 왜냐하면 우린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행복해질 테니까요. 우선 황제가 되어보세요, 아버지. 그러면 엄마한테 잔소리도 안 들으실 테니까요. 화이트는 식탁 주위를 뛰어다녔고 화이트 부인은 덮개를 들고 그를 뒤쫓았다. 화이트는 다시 원숭이 손을 꺼내 의심스러운 듯 바라보았다. 뭘 빌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원하는 건 이미 다 가진 것 같거든. 그가 천천히 말했다. 집 대출금만 다 갚아도 행복할 텐데 안 그래요? 아들이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그럼 200파운드만 달라고 빌어보세요. 그 정도면 충분할걸요? 아버지는 쑥스럽게 웃으며 원숭이 손을 들어 올렸다. 아들은 장난기 섞인 윙크를 어머니에게 보내고
진지한 얼굴로 피아노 앞에 앉아 장엄한 화음을 쾅쾅 쳤다. 200파운드를 갖게 해주세요. 화이트가 또박또박 말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피아노에서 큰 소리가 나더니 화이트가 몸서리치며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아내와 아들은 놀라서 그에게 달려갔다. 움직였어. 화이트가 바닥에 떨어진 원숭이 손을 혐오스럽게 바라보며 외쳤다. 소원을 빌자마자 손 안에서 뱀처럼 꿈틀거렸다고. 난 돈이 안 보이는데요. 아들이 그것을 집어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못 본다에 한 표 걸게요. 기분 탓이었을 거예요, 여보.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괜찮아.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그래도 좀 놀라긴 했지. 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세 사람은 다시 벽난로 앞에 앉았고 두 남자는 조용히 파이프를 마저 피웠다. 밖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거센 바람이 불고 있었고 위층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화이트는 깜짝 놀라 움찔했다. 그들 사이에 평소와는 다른 낯설고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고 노부부가 잠자리에 들기 위해 일어설 때까지 이어졌다. 아버지, 아마 내일 아침 침대 한가운데에 돈이 담긴 커다란 자루가 놓여 있을 거예요. 아들이 밤인사를 하며 농담처럼 말했다. 그리고 옷장 위에는 무시무시한 무언가가 쭈그리고 앉아 아버지가 부정하게 얻은 돈을 챙기는 걸 지켜볼지도 모르죠. 아들 허버트는 어두운 응접실에 혼자 남아 꺼져가는 벽난로를 멍하니 바라보며 그 불 속에서 기묘한 얼굴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마지막 얼굴은 너무나 끔찍하고 원숭이 같아서 그는 놀라움에 눈을 떼지 못했다. 그 얼굴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져서 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손을 뻗어 탁자 위에 있던 물잔을 찾아 불 위에 끼얹으려 했다. 그러나 그의 손에 쥔 것은 원숭이 손이었고 그 오싹한 기분에 손을 옷에 닦고는 조용히 침실로 올라갔다. 다음 날 아침, 겨울 햇살이 아침 식탁 위로 쏟아지자 허버트는 전날 밤의 두려움에 웃음이 났다. 응접실에는 전날 밤에는 없던 평범하고 일상적인 분위기가 감돌았고 더럽고 쭈글쭈글한 작은 원숭이 손은 설거지통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는데 그 모습만 봐도 별 효과가 없어 보였다. 역시 늙은 군인들은 다 그런가 봐요. 화이트 부인이 말했다. 우리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진지하게 듣다니. 요즘 세상에 무슨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설령 된다 해도 200파운드가 무슨 해를 끼친다는 거죠? 하늘에서 뚝 떨어져 머리를 때릴 수도 있죠. 허버트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모리스가 말하길 그 일은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했지. 아버지가 말했다. 그럼 제가 돌아오기 전에 그 돈은 쓰지 마세요. 허버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아버지가 욕심 많은 구두쇠가 되실까 걱정이에요. 그럼 우린 아버지를 내쫓아야 할지도 모르죠. 화이트 부인은 아들을 배웅하러 문까지 따라 나갔고 그가 길을 따라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순진하게 잘 믿는 남편을 두고 놀리며 즐거워했다. 하지만 우체부가 문을 두드리자마자 부인은 불이 나게 달려나갔는데 양복점에서 온 청구서였다는 사실을 알고 실망한 그녀는 모리스를 탓하듯 투덜거렸다. 허버트가 집에 오면 또 농담을 퍼붓겠죠? 저녁 식사를 하며 아내가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지. 화이트가 맥주를 따라 마시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건 그렇다 쳐도 그 물건이 내 손에서 움직였다고 그건 맹세할 수 있어. 당신이 그렇게 느낀 거겠죠. 아내가 다정하게 달래듯 말했다. 느낀 게 아니야. 정말 움직였다고. 난 분명히. 왜 그래?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에서 한 남자가 수상쩍게 집 쪽을 힐끗힐끗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 남자는 집 안으로 들어올까 말까 망설이는 듯 보였다. 그녀는 200파운드를 떠올리며 그 낯선 남자가 잘 차려입었고 윤이 나는 새 실크 모자를 쓴 모습을 눈여겨봤다. 그는 3번이나 대문 앞에서 멈췄다가 다시 걸어갔고 4번째가 돼서야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 순간 화이트 부인은 앞치마 끈을 급히 풀어 의자 쿠션 밑에 숨겼다. 그녀는 뭔가 불안해 보이는 그 낯선 남자를 집 안으로 데려왔다. 그는 수줍게 그녀를 힐끗힐끗 바라보며 노부인이 어질러진 집안 상태와 남편이 입고 있는 코트가 보통 정원일을 할 때 입는 옷이라고 사과하는 동안 생각에 잠긴 듯 멍하니 듣고 있었다. 노부인은 그가 무슨 요건으로 왔는지 말해주길 조심스럽게 기다렸지만 그는 한동안 이상할 정도로 침묵했다. 저는 이곳으로 오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하며 몸을 숙여 바지에 붙은 실오라기 하나를 떼어냈다. 저는 모엠 베긴스에서 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노부인은 깜짝 놀랐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그녀가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허버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뭐죠? 무슨 일인가요? 진정해요, 여보. 남편이 끼어들어 말했다. 앉아요.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고. 설마 나쁜 소식은 아니겠죠? 그렇죠? 화이트는 간절한 눈빛으로 그 낯선 남자를 바라보았다. 유감입니다. 방문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다친 건가요? 노부인이 거의 외치듯 물었다. 심하게 다쳤지만 고통은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 감사합니다. 노부인은 두 손을 모으며 말했다. 고통이 없었다니 정말 감사해요. 정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말에 숨겨진 끔찍한 의미가 서서히 떠오르며 남자가 그녀의 시선을 피하는 모습에서 모든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숨을 들이쉬고 남편을 바라보며 떨리는 손을 그의 손 위에 얹었다. 긴 침묵이 흘렀다. 기계에 끼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기계에 끼었다고요? 화이트가 멍한 표정으로 되뇌었다. 그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아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마치 40년 전 연애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그 아이 하나가 우리에겐 전부였는데. 그가 조용히 방문객을 향해 말했다. 정말 가혹하군요. 방문객은 기침을 한 번 하더니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다. 회사에서 깊은 애도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저는 단지 직원일 뿐이며 회사의 명령을 따르고 있을 뿐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대답도 없었다. 노부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초점이 없었으며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남편의 얼굴에는 마치 군인이 생사를 가르는 첫 전투에 나서는 순간 지었을 법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회사 측에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방문자는 말을 이었다. 배상 책임은 없지만 아드님의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 금액을 위로금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화이트는 아내의 손을 놓고 일어나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방문객을 바라보았다. 그가 바싹 마른 입술로 간신히 물었다. 얼마죠? 200파운드입니다. 그 순간 아내의 비명이 울려 퍼졌지만 노인은 듣지 못한 듯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두 팔을 앞으로 내밀더니 힘없이 바닥에 털썩 쓰러졌다. 노부부의 집에서 1.5km 떨어진 새로 조성된 공동묘지에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무거운 침묵이 가득한 집으로 돌아왔다. 모든 일이 너무나 빨리 끝나버려서 처음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실감조차 나지 않았고 무언가 또 다른 일이 일어나 이 고통을 덜어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기대감은 체념으로 바뀌었는데 노인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무관심처럼 보이기도 했다.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노부부는 거의 말을 주고받지 않았다. 더는 할 이야기도 없고 하루가 지루하고 길게 느껴졌다. 그 일이 있고 약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밤 노인은 갑자기 잠에서 깨어 손을 뻗어 자신이 혼자라는 걸 깨달았다. 방은 어두웠고 창가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몸을 일으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주워, 돌아와. 그가 다정하게 말했다. 우리 아들은 더 추울 거예요. 노부인이 흐느끼며 대답했다. 그녀의 흐느낌은 점차 그의 귀에서 멀어졌고 침대는 따뜻했으며 그의 눈꺼풀은 다시 무거워졌다. 그는 잠들었다 깨어나기를 반복하다가 아내의 날카로운 외침에 놀라 깨어났다. 그 손이야. 그녀가 격렬하게 외쳤다. 원숭이 손. 그는 놀라며 벌떡 일어났다. 어디 있어? 무슨 일이야? 그녀는 비틀거리며 방을 가로질러 그에게 다가왔다. 그게 필요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아직 버리지 않았죠. 거실 선반 위에 있어. 그런데 왜? 화이트가 놀라며 대답했다.
그녀는 울다가 웃더니 그에게 다가와 뺨에 입을 맞췄다. 방금 생각났어요. 그녀가 히스테릭하게 말했다.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당신은 왜 생각 못했죠? 무슨 생각? 그가 물었다. 나머지 소원이 2번 남았잖아요. 그녀가 서둘러 말했다. 우린 아직 하나밖에 안 썼잖아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아? 그가 격하게 외쳤다. 아니요. 그녀가 승리감에 찬 듯 소리쳤다. 1번 더 남았어요. 당장 내려가서 그걸 가져와 우리 아이를 다시 살려달라고 소원을 빌어요. 남편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며 덜덜 떨리는 다리에서 이불을 걷어냈다. 세상에, 당신 미쳤군. 그가 경악하며 외쳤다. 가져와요, 어서요. 그리고 소원을 빌어요. 내 아들, 내 아들. 그녀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남편은 성냥을 켜 촛불을 밝혔다. 어서 침대로 돌아와.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첫 번째 소원은 이뤄졌잖아요. 노부인은 열병에 걸린 듯 말했다. 그럼 2번째도 될 수 있어요. 그건 그냥 우연이었어. 노인은 더듬거리며 말했다. 어서 가져와서 소원을 빌어요. 그녀는 전율하며 외쳤다. 노인은 돌아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애는 죽은 지 열흘이나 됐어. 게다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를 알아볼 수 있었던 건 옷뿐이었다고. 그 모습도 끔찍했는데 지금은 어떻겠어? 아이를 데려와요. 노부인이 외치며 그를 문 쪽으로 끌었다. 내 품에 안고 키운 아이인데 무서울 거로 생각해요? 남편은 어둠 속을 더듬거리며 아래층 거실로 내려가 벽난로 선반으로 향했다. 원숭이 손은 제자리에 있었고 아직 소원을 말하지 않았지만 끔찍하게 훼손된 아들이 그들 앞에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덮쳤다. 그는 숨이 턱 막혔고 응접실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고 경악했다. 식은땀이 이마를 흘렀고 그는 식탁을 더듬어 벽을 따라가다가 마침내 원숭이 손을 쥔 채 좁은 복도를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가 방으로 돌아왔을 때 심지어 아내의 얼굴조차 달라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으며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비정상적이고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그녀가 두려웠다. 소원을 빌어요. 그녀가 힘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건 어리석고 사악한 짓이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원을 빌어요. 아내가 다시 외쳤다. 그는 손을 들어 올렸다.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원숭이 손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는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떨리는 몸으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노부인은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으로 창가로 걸어가 블라인드를 올렸다.
그는 추위로 몸이 으슬으슬 떨릴 때까지 앉아서 가끔 창밖을 응시하는 노부인의 모습을 힐끗힐끗 바라보았다. 도자기 촛대 가장자리를 넘어까지 타들어간 초는 거의 다 타버렸고 벽과 천장에는 고동치듯 흔들리는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때보다 크게 흔들리며 깜빡이던 촛불이 꺼졌다. 노인은 원숭이 손이 실패했다는 안도감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침대로 돌아왔다. 잠시 후 노부인도 말없이 무기력하게 그의 곁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누워 있었다. 계단은 삐걱거렸고 벽 속에서 쥐 한 마리가 시끄럽게 달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둠은 숨이 막힐 듯 무거웠으며 노인은 용기를 내어 성냥갑을 집어들고 성냥을 켜 촛불을 찾으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계단 끝에 다다랐을 때 성냥불이 꺼졌고 그는 다시 성냥을 켜기 위해 멈췄다. 그 순간 앞문에서 아주 조용하고 은밀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그의 손에서 성냥이 쏟아져 복도에 흩어졌다. 그는 숨도 쉬지 못한 채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다. 두 번째 노크 소리가 들렸다. 그는 겁에 질린 듯 위층으로 올라가 문을 닫았다. 세 번째 노크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무슨 소리죠? 노부인이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쥐야.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계단에서 나를 스쳐 지나갔어. 아내는 침대에 앉아 귀를 기울였다. 그 순간 집 전체에 크고 무거운 노크 소리가 울려 퍼졌다. 허버트야, 허버트.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문 쪽으로 달려갔지만 남편이 먼저 달려가 그녀의 팔을 붙잡고 꽉 움켜쥐었다. 뭘 하려는 거요? 그가 신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아들이야, 허버트라고.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비틀며 외쳤다. 1.5km나 떨어져 있다는 걸 깜빡했어요. 날 왜 막는 거죠? 날 놔줘요. 문을 열어줘야 해요. 오, 제발, 제발 문 열지 마. 노인이 몸을 떨며 외쳤다. 당신은 자기 아들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녀가 몸부림치며 외쳤다. 기다려, 허버트. 엄마가 갈게. 기다려. 또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의 노크. 노부인은 갑자기 몸을 비틀더니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방 밖으로 달려나갔다. 남편은 복도까지 따라가며 그녀를 애타게 불렀지만 그녀는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계단 아래서 쇠사슬이 덜커덕거리며 풀리는 소리와 아래 골쇠를 힘겹게 천천히 뽑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이어 노부인의 긴장된 숨소리가 들려왔다. 문 아래 걸쇠가 안 열려요. 그녀가 소리쳤다. 빨리 내려와요. 내가 손이 안 닿는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손과 무릎을 바닥에 대고 미친 듯이 원숭이 손을 찾기 위해 방바닥을 더듬고 있었다. 문 밖에 있는 그것이 들어오기 전에 원숭이 손을 먼저 찾기만 한다면. 이제 노크 소린 여러 개의 총이 동시에 발사되듯 연속적으로 온 집안에 울려 퍼졌고 그는 아내가 걸쇠를 열기 위해 의자를 문 쪽으로 끌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마침내 원숭이 손을 찾아 필사적으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소원을 빌었다.
그 순간 노크 소리는 갑자기 멈췄지만 그 여우는 여전히 집 안을 맴돌고 있었다. 그는 의자가 뒤로 밀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차가운 바람이 계단을 따라 위층까지 몰아쳤다. 그리고 아내의 절망과 절규에 찬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제야 그는 용기를 내어 아내 곁으로 달려내려간 후 집 밖을 나가 대문 너머까지 뛰어나갔다. 거기에는 조용하고 텅 빈 거리를 깜빡이는 가로등 불빛이 비치고 있었다.